북한 최고 대학을 나와 외교관이 된 평양 특권층 여성이 유럽 한 서점에서 금지된 잡지 한 권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서울 아파트 사진이 있었고 그 순간 그녀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0 넘은 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외교관 신분을 버리고 그녀는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잡지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제 이름은 김수연, 평양 문수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들 하죠. 그 중에서도 문수거리는 당 간부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에서 일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아이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이 나서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새로운 임지에 대한 기대와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해야 한다. 조국을 빛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럽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평양 순안공항보다 몇 배는 크고 화려했죠.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고 거리에 자동차가 넘쳐났습니다. 대사관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구나. 대사관 직원 숙소는 아파트였습니다. 낡긴 했지만 난방이 잘 되고 온수가 언제든 나왔습니다. 평양 우리 집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딸아이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신나게 놀았죠. 대사관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문서 번역하고 행사 준비하고 본국에 보고서 쓰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화벌이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부업 같은 건데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 돈을 벌어 본국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시내 서점에 갔습니다. 외국어 책을 보러 간 건데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잡지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국 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고층 아파트 사진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그 잡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파트는 평양의 그 어떤 건물보다 컸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아이 방까지 따로 있었죠. 이게 일반 서민 집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양 특권층으로 살던 집보다 나아 보였으니까요. 대사관에는 서로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북한 사람끼리도 믿을 수 없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표정, 가게 진열대,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게 평양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가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가을, 평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 친구가 보낸 편지였는데 겉으로는 잘 지내냐는 안부였지만 행간을 읽으니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요즘 식량 사정이 어렵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다.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평양도 이런데 지방은 얼마나 심할까요? 저는 그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혹시 모를 거멸 때문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양 특권층인 우리 친구도 굶주린다니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자랐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은 왜 학교 끝나면 학원 가요? 엄마, 왜 여기는 슈퍼마켓에 과자가 이렇게 많아요? 엄마, 한국말 배우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노래 들었는데 우리말이랑 똑같던데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사회주의라서 다르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대사관에서 위성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물론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들 몰래 봤죠. 한국 뉴스가 나왔는데 서울거리 풍경이 나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쇼핑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커피를 마셨죠. 저 사람들이 괴뢰라고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다. 우리 딸을 북한으로 데려가야 하나?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일은 여전히 성실하게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양으로 데려가면 이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평양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고 있니? 조국을 빛내거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체제를 믿고 계시는데 저는 그 체제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도 겪으시고 힘든 시절을 버티셨는데 그분들이 믿어온 체제가 거짓이라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2012년 겨울,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모두 모여 통곡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새 지도자는 더 젊고 더 강경했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죠. 귀국 명령이 떨어지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아마 다시는 해외에 못 나올 겁니다. 딸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자기 생각이 뚜렷해졌죠.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평양으로 꼭 돌아가야 해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새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식의 미래,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을 보면서 고향 평양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대동강변에 눈이 쌓이면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던 기억.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된장국.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본국으로부터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해외 인원들의 사상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즉각 귀국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결정해야 할 것 같소. 나도 같은 생각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똑같은 체제 속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배우며 자유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소?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다는 것. 딸아이한테 거짓을 가르칠 순 없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한다는 건 단순히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고 아버지 산소를 영영 못 찾는 것이고 고향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쩌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떠난다니 불효막심한 짓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자식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손녀 미래를 원하실 거요.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시면 기뻐하실 거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탈북합시다. 딸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터넷으로 몰래 찾아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딸아이는 우리 표정을 보더니 금방 눈치챘습니다.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갈 거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한국으로요? 그래.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알겠니?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요? 평양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그래, 수연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쩌면 다시는 어머니 목소리를 못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2013년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을 노렸어요. 사람이 많아 눈에 덜 띌 것 같았거든요.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평양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대동강, 문수거리, 만수대분수 공원. 다시는 못 볼 풍경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제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4월 23일,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대사관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구나. 딸은 학교에 간다고 나갔지만 사실은 우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사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공식 행사 참석이라는 명목이었죠. 차 안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 실패하면 우리는 끝이다. 행사장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걷다가 슬쩍 뒤처졌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방향을 바꿨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왔을까? 약속 장소는 한 카페 앞이었습니다.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학교 가방을 맨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이도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는 재빨리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식구가 모였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뛰어야 해. 한국 대사관까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한국 대사관 주소를 불렀을 때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기사는 그냥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눈치채고 쫓아오는 건 아닌지. 열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보여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가로막았어요. 누구십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재빨리 무전기를 들고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북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김수연, 당장 나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대사관에서 일하던 보위부 사람이었어요. 그가 문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딸이라도 보내. 그 어린 것을 어디 데려가려고.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을 꽉 껴안았어요. 안 돼요. 우리 딸 못 보냅니다. 절대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영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도, 딸도,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자유야? 그날 밤, 대사관 안전가옥에서 잤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어. 하지만 기쁨과 함께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이제 다시는 못 뵐 겁니다. 어머니는 딸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실까? 아니, 어쩌면 벌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막심한 딸을 용서하세요. 베개를 적시며 밤새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고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에 남은 가족은 혹시 간첩은 아닙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탈북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딸아이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친절했거든요. 한국 과자도 주고 한국 드라마도 보여줬습니다. 딸은 처음 보는 한국 텔레비전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 한국말이 우리말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억양이 달라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렇지. 70년 전만 해도 하나였어.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갈라진 민족.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을 겪으셨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도록 통일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탈북을 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제3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안상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유럽의 한 나라였어요. 거기서 한국행 절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임시 거처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죠. 평양 우리 집보다 작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봤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는데 딸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서울 풍경,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밤에도 환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곳에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에서 난민 신세가 된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높은 공무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격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수연아, 왜 나를 버리고 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 다 북한에 부모님을 두고 왔으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딸을 위해 옳은 선택을 했소. 어머니들도 이해하실 거요.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북한말과 한국말이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일군이 아니라 직원, 고기밥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였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저 말투 이상하게 들릴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저도 한국 방송을 보며 말투를 익혔습니다. 입니다 보다 제요, 동지 보다 씨, 이런 것들이 낯설었지만 배워야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끝났고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구나.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딸아이 교과서, 그리고 평양에서 몰래 가져온 가족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한국 갑니다. 언젠가는 꼭 뵙겠습니다. 꼭요. 2013년 가을,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밤에 딸을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어요. 평양에서 보던 그 별, 여기서 보는 별,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볼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할까요?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날이 올 거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딸아이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거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2013년 10월 15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딸은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기대, 불안, 두려움, 희망,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외교관이었던 우리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50줄에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승무원들을 봤습니다. 친절했고 웃음이 많았어요. 북한의 고려항공 승무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는 사람들 표정도 다르구나 싶었어요. 승무원님,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 간단한 대화가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작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나 봅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을 깨웠습니다. 미나야, 일어나. 곧 도착해 이 딸이 눈을 비비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불빛이 보였어요. 서울, 인천. 대한민국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고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게 다 서울이에요? 응, 우리가 살 곳이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도착했구나. 대한민국에.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수연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혁명하라, 충성하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공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차량이었어요. 밤이었지만 거리는 환했습니다. 가로등,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평양의 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전기가 풍부하니까 차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교육기관이었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새 출발점이구나.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률. 배울 게 산더미 같았어요. 50줄의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민주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기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양강도에서 온 청년, 평안도에서 온 할아버지.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왔다고요? 거긴 좋지 않아요. 함경도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평양도 배급 끊긴 지 오래고 특권층만 겨우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이야기, 탈북 과정,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2014년 1월 서울 송파구 처음 우리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일반 서민 아파트라고요. 정부에서 배정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로 치면 20평대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에서는 높은 층은 힘들다고 기피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신기하다. 딸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나게 점프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차가 빼곡했어요. 저 차들이 다 이 아파트 사람들 거예요? 네,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죠. 왜 평양에서는 간부급도 개인차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직장차를 얻어 타거나 걸어 다녔죠. 근데 여기는 일반 서민도 차가 있다니.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에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물건이 가득했어요. 과자, 음료수, 빵, 도시락, 라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다 사도 돼요? 배급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표가 있어야 쌀을 받고 표가 있어야 물건을 샀는데 여기는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샀습니다. 딸이 어릴 때 먹고 싶어 하던 그 바나나. 평양에서는 명절 특별 배급 때나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편의점에서 사계절 내내 팔았어요. 집에 와서 딸에게 바나나를 줬습니다. 미나야, 실컷 먹어. 이제 우리 언제든 바나나 먹을 수 있어. 딸이 바나나를 한 입 빼어 물고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였는데 그 규모에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이게 다 음식이에요. 냉장 코너에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평양 간부용 상점에도 이렇게는 없었어요.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과, 배, 포도, 딸기, 수박, 참외. 계절에 상관없이 온갖 과일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북한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남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평양에서는 한 달 배급량이었을 것들을 한 번에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로운가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배 기사를 봤습니다. 아파트마다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택배 배달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줘요. 집까지요? 공짜로요? 배달비 내면 되죠.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다니. 그날 밤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의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행복하게. 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보셨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배급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시겠죠? 이 따뜻한 아파트, 풍족한 음식, 자유로운 삶.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올 거요. 꼭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송파구 그 아파트에서 삽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북한 음식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며 살아갑니다. 딸은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자유를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아파트가, 이 풍족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밤이면 창밖을 봅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는 그날, 제가 이 아파트로 모셔올게요. 따뜻한 온수도 보여드리고, 냉장고 가득한 음식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 같은 민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 특권층 외교관에서 탈북자가 된,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